김준혁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교수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성폭행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사실 지난주에 심석희 선수와 관련해서 제가 강진에 있었던 다산 선생이 들었던 이야기, 장현광의 후손의 딸들이 이렇게 고금도로 유배왔다가 이제 죽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반응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유도 선수였던 신유정 선수가 작년에 자신의 어떤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사회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유정 선수가 자신이 성폭행 당했던 것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한 번 더 뒤집어 보고, 그래서 이런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간 비극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응징의 대가를 받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어서, 예. 오늘은 조선시대 왕족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복창군, 복평군, 복성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시입니까? 복시가 아니라 왕자의 군호가 복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요? 복시도 있네요, 보니까. 네? 복시도 있네요. 복시 있죠. 복시 당연히. 예. 복기왕 시장인가요? 이번에 정무비서관 갔죠. 예. 그분도 있었네요, 보니까. 예전에 전대회 의장 3기 권한대행 했었죠. 그러셨군요. 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 전대협 3기 의장 하다가 이렇게 체포되고 나서 전대협에서 의장 권한대행으로 복귀왕 당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었죠. 저희들하고 다 동기들입니다. 그러세요. 예. 같은 또래들이어갖고 잘 알죠. 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1675년이 이제 숙종이 왕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왕이 된 지 이제 1년 됐던 이제 그 해였던 거죠. 그때 이제 청풍부원군 김우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전회의에서 복창군하고 복평군이 궁중의 나인들을 겁탈을 해서 자식까지 낳았다. 그러니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김우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대동법 만들었던 김육이라고 하는 분 알고 계신가요? 대동법. 대동법은 부동산 대혁명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용민 박사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대동법은 알아줘야죠, 교수님. 하여튼 조선 역사 최고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동법인데 그 대동법의 주창자가 이제 김육 선생이었는데 김육 선생의 이제 아들이 김우명이에요. 이 김우명의 딸이 이제 현종의 왕비가 됐거든요. 이 양반 이제 명성왕후라고 하는 분인데, 하여튼 이제 보통 센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왕후는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왕후를 보통 알고 있는데, 이제 음으로 같은 명성왕후가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가 있고, 고종의 왕비 명성왕후가 있어요. 그렇군요.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는 무지무지 센 여자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센 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종이 왕비가 무서워가지고, 단 한 명의 후궁도 거느리지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었고, 결국 이제 아들에 대한 과잉 애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이 된 숙종이, 혹시, 병에 걸릴지 모른다,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 그 추운 동짓날, 물벼락을, 이렇게 맞다가,
갑자기 이제 급성 이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이제 명성황후인데 예. 뭐 그 이야기는 다음에 예. 우리가 이제 뭐 TV 방송을 하게 되면 궁중 비화 이야기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예.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요. 하여튼 그 명성황후의 이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있는 원로 대신 그 김우명이 이제 삼복이라고 불리는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이 사람들이 궁녀들을 갖다가 이제 강간을 했다. 거기에 더해서 애들까지 낳았다. 이러니 이들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인조가 자식을 여럿 낳았거든요.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인평대군인데요. 인평대군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효종하고는 이렇게 그 사촌난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현종한테는 당숙벌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이제 그 숙종 같은 경우는 그 형제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 뻘 되는 이 복자로 들어가는 왕족들이 매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만했죠. 그 조선왕조실록 중에 이제 현종실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 왕족들이 말이죠. 예. 경기도 지역으로 나가서 사냥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가갖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지역으로 사냥을 가게 되면 그 지역 백성들이 사냥꾼들, 왕족들 밥해대야 되고 뭐 잡자리 제공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그 왕족들 사냥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굳이 사냥을 나간다면 북한산 정도 거기 가서 이제 활쏘기나 좀 하고 꿩이나 좀 잡고 이런 정도로 하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예. 이제 뭐 이 왕의 사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사냥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이제 강무라고 해서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일종의 훈련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그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들 이런 걸 일체 금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복 형제들은 말이죠. 경기도 깊숙이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병들 거느리고 가서 막 사냥하고 아이고. 백성들 괴롭히고 온갖 포악한 짓을 다 할 정도로 백성들한테 원성이 자자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궁중에 들어가서 이제 궁녀들을 폭행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궁중에 있는 궁녀들은 누구의 여자예요? 왕의 여자죠. 왕의 여자죠. 네. 그런데 그 왕의 여자를 왕족들이라고 해서 그 여자들을 갖다가 성폭행할 수 있나요?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건 영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영모까지. 왜 그러냐면은 예. 조선시대 왕실의 궁녀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바로 이제 그 조선시대 우리가 흔히 육궁체제라고 하는데 대전궁이 있고 중전궁이 있고 세자궁이 있고 세자 빈궁이 있고 또 대비궁이 있고 후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궁의 체제가 나뉘어져 있는데, 가령 이제 대전 궁녀다 이거예요. 예. 그럼 대전 궁녀는 왕을 모시는 궁녀들인데, 이 왕이 죽게 되면은 궁궐 안에서 3년상을 마치고 궁녀들은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명예퇴직을 해서 대궐 바깥으로 나가 살게 됐을 때 이 여인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에 권력자라든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궁녀들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왕하고 한 번도 뭐 육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궁녀들은 무조건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 궁녀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실록에 보게 되면 아주 비밀리에 궁녀, 그 명예퇴직에서 바깥으로 나가 있던 궁녀를 건드렸던 사람들 다 사형을 당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아주 명확한 거죠. 왜? 군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군왕의 지엄함을 보이기 위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족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버젓이 궁녀들을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내용이 아주 안 좋아요. 질이 아주 안 좋아요. 왜 안 좋다는 거냐? 숙종이 왕이 되기 전에 현종이 이제 15년간 재위했는데, 요 재위 거의 끄트머리였었습니다. 현종의 어머니가 그 인선왕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상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왕족들이 이제 궁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조선시대 장례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안에 왕실에서는 왕이 죽거나 왕비가 죽거나 했을 때 빈소를 차려놓고 한 5개월간 제사를 지내거든요. 예. 끊임없이 이제 그 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빈소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또 곡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번복을 하면서 그 왕의 종친들이 이제 수시로 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복을 입고 그 예를 올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복평군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군기시에 근무하는 김희선이라는 사람의 딸이 김상업이라고 있는데, 이 김상업이 이제 궁녀로서 바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미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제 실록에서는 명성황후가 크게 인물은 없는 나인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으나,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야 이제 나중에 그 복평군을 감싸하려고 했던 내용에 불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 대비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간 인간이 거기서 그 궁녀를 보고서 욕정이 발동을 해가지고 어두운 공간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강간을 한 거죠. 아하.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이제 현종이 왕실 종친들을 이제 불러다가 인선왕후가 평상시에 썼던 물건들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모여가지고 그분에 대한 회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복평군도 역시 왕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종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온 건데 거기에 김상업이 또 이제 음식을 날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던 거죠. 들어왔다가 복평군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이제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를 강간했던 사람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그 완력을 써갖고 겁탈했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현종 옆에서 앉아갖고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김상업이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현종이 이제 그걸 딱 본 거죠. 그래서 현종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무엇이 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복평군의 난잡한 행동에 대해서 들어왔던 현종은 분명히 복평군이 저 궁녀를 갖다가 겁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복평군한테 전해주라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문제가 되니 하지 마라 라고 아주 은밀하게 신하들이 절대 알지 못하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복평군은 뭐 그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임금이 공개적으로 혼을 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크게 벌주려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종이 이야기한 그런 전언을 우리 표현을 하면 개무시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집안이 이제 피가 안 좋았는지 그의 막내 동생이었던 이제 복평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 형이 그 김상업을 갖다가 겁간하기 한 달 전에 이제 명성황후가 당시 이제 현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왕족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실제로 이제 왕실에서는 그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이거든요. 사실 아파서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병문안 오지 않으면은 예법이 아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가는데 그때 이제 이 귀례라고 하는 궁녀가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귀례가 아마 상당히 미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복평군이 이제 그 귀례를 보자마자 손을 잡은 거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왕비가 아파갖고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왕비가
뻗어지 보는 데서 누워 있는데 그 궁녀의 손을 붙잡고서 빨리 차를 여기다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또 예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아주 서슴없이 벌였던 거죠. 그러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틀 뒤에 또 찾아온 거야. 또 찾아와갖고 차를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귀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복평군이 대놓고 귀래 보고 차를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귀래가 다시 이제 차를 갖고 오게 됐고,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복평군이 이제 병문안을 핑계대고, 이제 와가지고, 예. 그 궁녀를 갖다가 오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명성황후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제 잠을 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에서 귀래를 데리고 명성황후 전각 옆에 있는 회상전이라고 하는 전각에 가고 강제로 겁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형제가 계속 궁에 들어와서 그 궁녀들을 이제 겁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궁 안에서 애를 낳으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자기들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위독하게 됐다. 그래서 휴가를 가고 싶다라고 이제 청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압력을 넣어갖고 휴가계를 이제 승인을 낸 거예요. 보통 이제 궁녀들이 휴가계를 낸다는 게 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현종이 유심히 휴가계가 누가 냈는지 들여다보니까 이 궁녀 둘이 이제 휴가계를 냈는데 현종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 복평군하고 독창군이 이제 김상업이하고 귀래하고를 갖다가 강제로 이제 막 폭력적으로 겁간을 해댄 거고 이 두 궁녀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니 집안이고 뭐고 싹 다 작살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수시로 이제 끌려다니면서 겁간을 당하고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아기까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아기를 낳고 이제 궁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당시 명성황후도 내용을 알고 있었고 현종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침묵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다 보니까 이 두 형제는 더욱더 아주 그냥 스스럼 없이 이 두 궁녀만이 아니라 다른 궁녀들도 계속 겁간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왕실이 정말 초토화되는 이제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현종이 죽어버린 거예요. 현종이 죽고 새로 이제 숙종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숙종이 왕이 되다 보니까 숙종은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또 좀 달라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치겠다. 예.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왕권을 제약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 아버지 대에 있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정확히 알아차렸던 이제 김우명이 이제 그 형제들이 궁중의 여인들 특히나 이거 다 왕의 여인들을 겁가단 이야기들을 이제 해댄 거죠. 예. 그래서 숙종이 이거 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실 자기는 전혀 못 들었던 이야기고 자기 어머니가 너무 쉬쉬했던 거죠, 아버지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딱 본물 터지니까 이제 명성황후도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당했는지 나도 이제 알았다. 사실 어렴풋이 듣기는 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은 거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변명을 해대는 거죠. 그렇게 변명해대니까 숙종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대비가 됐는데 대비한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대비를 집에 보내거나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신 그 복평군 형제들을 이제 불러서 직접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여론이 궁녀들도 다 죽여야 된다. 어디 감히 아무리 겁간한다 하더라도 임금의 여자가 자결하지 않고 꼭 버텼느냐. 이런 식의 잘못된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고 그따위 망발을 해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일부
또 그 여인들에 대해서 사실 그 여인들이 무슨 뭐 같이 즐긴 사람들입니까? 완전한 피해자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 궁녀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숙종이 일단 그 궁녀들에 대해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왕실 법도가 어지러워진 것도 사실이고 하니 이들은 이제 유배형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일단 사형을 감면시켜주는 조처를 취하고 그리고 이 두 형제를 이제 섬으로다가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섬으로 유배 가는 것만으로 이게 끝날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럼요. 왕의 여자를 건드렸는데. 예. 이 왕의 여자만 건드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아주 불량한 행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이제 엄청 얻고 예. 하여튼 제가 봐서 조선시대 왕족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 중에 예. 이제 하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8년 뒤에 뭐 얘들도 이제 온갖 로비를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형제들 중에 하나는 중국에 뭐 사신단으로 갔다 오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쉽게 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들 딴에는 이제 권토중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론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핏줄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갖다가 사형시키지 않고서는 이제 그 여론을 무마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들이 당시에 이제 그 숙종대에 권력 다툼에 또 참여를 하게 되고 자신들이 또 한쪽 세력들을 갖다가 지지함으로써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또 시도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모 사건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숙종이 그 영모 사건, 뭐 이 사람들이 직접 개입한 것은 전혀 아니었으나 이들을 완전히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영모 사건과 또 과거 그 궁녀들을 갖다가 겁탈한 내용에 대해서 병합 처리를 하면서 마침내 세 형제를 모두 다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하는 거죠. 예. 실제로 이들은 숙종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왕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인척들. 그런데 그런 인척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음을 받게 됐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라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권력 집단들이 그 여성들을 갖다 성폭행하고 그것을 힘으로 은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제대로 된 징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활개치고 꺼리낌 없이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역사적 사건들 결국은 끝내 아무리 왕족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국 사약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선징악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빨리 진상 규명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 진상이 공개됐을 때 정말 강력한 증거를 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오늘 원래 제가 지난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술 이야기 예천군 의회 때문에 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단호한 응징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야만 국가기강이 바로 서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전에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암행어사로 경기도 연천 상령 이 지역에 갔었거든요. 그때 갔을 때 그 지역에 그 수령들 다 봉고 파지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조하고 가까웠던 인물들이었어요. 정조의 의관도 있었고 강명길이라고 그리고 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자리 잡아뒀던 김양직이라고 있었거든요. 직관이었는데 근데 이 의관하고 직관이 이렇게 그 관직에 수령으로 나가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정조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 줬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나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니까 정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그 지역에
자신이 아꼈던 또 정의로운 신하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냈던 거죠. 다산이 이들을 봉고파직하고 정조한테 장계를 올리는데 제가 늘 기억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법의 심판은 국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에 기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이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들, 잘못된 놈들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고 올바르게 죄를 주는 것은 국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 저지르면 그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강력하게 죄를 줘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사회 곳곳에 뭐 전 정권이든 뭐 지금의 정권이든 뭐 그것까지 제가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부정과 비리를 덮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이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반드시 이것을 처벌하는 운동을 벌려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절대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폭력 같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이런 범죄들이 만연하고 또 그것이 또 비밀이 지켜지고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또 새기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김준혁 교수님과 박지희 아나운서,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 또 마련하겠습니다.